자, 네, 제가 온 임무는 여러분들께 평가와 관련된 저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초의 취지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뭐 고무줄처럼 동일한 사실을 달리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 세부적으로는 약 150개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의 중요성은 재판까지 가는 일입니다, 이게. 자, 왜냐하면 어떤 기관은 내가 89점으로 A 등급을 못 받을 수 있죠. 그 1점 때문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재지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일종의 구제 절차라고 하는데 평가가 끝난 이후에 건보공단에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까지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갱신 시험에서도 갱신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주관기관인 건보공단이 평가 지표를 만들었고 세부 매뉴얼을 만들었고 설명회도 해드렸고 안내도 해드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로 잴 수 있고 무게를 달 수 있도록 해야 객관적이에요. 그죠? 저울이 막 이 집 저울 다르고 저 집 저울 다르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평가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한 30년을 현장과 대학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제가 2005년도 파키스탄 지진 현장에 대학생 100명을 데리고 가서 구호 활동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평생 몇 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 파키스탄의 발라코트라고 하는 그 난민 촌에서 A 텐트가 이쪽으로 200개, 이쪽으로 200개면 4만 개거든요. 그 지진이란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다 잃은 사람들이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고, 국경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저는 국경이라는 것을, 이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의 우리 고려인 동포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활동을 해보면서 내 안의 국경은 없다. 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나눔 영토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땅의 넓이는 얼마나 넓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눔의 영역은 내가 간호사여도 그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아주 유능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입증하셨잖아요. 의사 물론 마찬가지죠.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 평가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있단 말이죠. Who am I? 이 기관에 출근하면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근하는 날도 있고 아이고 지겨워 하는 날도 있고 그렇죠. 퇴근할 때 보람으로 꽉 차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퇴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평가는 이 평가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것이냐는 결국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료들끼리도 서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일터기도 하지만 내가 성장하는 인큐베이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케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수상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자부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의 첫 출발은 영등포 역전 노숙자였어요. 98년도
IMF 때 길바닥에 나앉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어요? 예,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친지로부터 다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그분들이 숙박구이를 통해서 자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그분들 300만 원 받았습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저게 희망이구나.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이 이렇게 산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주니까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게 희망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우리 요양원에서의 희망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 함께 고민을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시간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today, 오늘 내가 오전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 오후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 다음 날은 월, 화, 수, 목, 금. 주간 근무자라고 하면 내가 요일별로 시간별로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지표 45개는 1년에 한 번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그죠? 반기별로 상반기에 1회 이상, 하반기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별로 1회 이상을 꼭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월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주간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업무부터 이제 데이 업무는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월 1일 업무인데, 하루의 업무부터 1년 단위의 업무가 내가 근무한 약 250일간에 매일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타임 테이블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훈공단 전체 요양원이 똑같아도 돼요. 왜냐하면 표준 매뉴얼은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급 부서인 보훈부나 공단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업무는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영역인 것이고, 근본은 이 요양원의 근본 취지는 평가 지표 45개를 충실히 준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연구가 전체 우리 보훈요양원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좌표를 찍을 수 있겠다 이거죠. 우리 전체 보훈요양원에서는 예를 들면 수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자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근데 이걸 보훈요양원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도 똑같습니다. 평가지표는 단일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7월 달이니까 7월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 위의 내용은 뭐 뒤에서는 좀 글자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공통 업무예요. 매일 내지는 매월 루틴화된 업무인데요. 첫 번째가 신규 입소하는 어르신의 경우는 지금 자동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오자마자 통합사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욕구조사를 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쭉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욕구조사. 욕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까지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 제공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우리 요양원에 쭉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짚었다, 휠체어를 타고 왔다,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들어오셨다. 그 어르신들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가 다 되잖아요. 그죠? 약봉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약봉지 내용을 보니까 당뇨약도 있고 고혈압약도 있고
또 일정한 우울증 약도 있더라.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욕구조사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 어르신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규 입소자가 급여를 제공받기 이전에 끝내야 될 업무, 이게 누락되기 시작하면 전산에서 나중에 조작이 된다 이거죠. 내가 조작을 하려고 해서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누락됐던 것을 기억을 살려서 사후에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업무 누락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일상 업무, 우리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지표 1번에 운영 규정이 상시 비치가 되어 있는가, 층별로 내지는 우리 사무실에 운영 규정이 이렇게 늘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평가지표 1번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게 늘 보이는 곳에 있다면 이것은 이제 늘 평가 대비가 된 것이고, 두 번째, 급여 제공 지침. 급여 제공 지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영 규정도 마찬가지고, 운영 규정은 우리 기관의 헌법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전문가들 자문받아서 운영 규정을 만들었을 걸로 봐요.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문서 처리 규정, 물품 규정, 차량 규정,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모든 직원들에게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사업 계획서를 교육하라는 게 평가 지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교육 계획이 있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급여 제공 지침, 운영 규정, 사업 계획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모든 직원이니까 상반기에 전체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누락된 직원들이 교육을 하면 되겠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 여기 와서 교육받았어요라고 자필 서명한 근거가 있으면 그 교육에 대한 지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4번에 급여 제공 지침, 마련 등등등은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고, 특히 급여 제공 지침의 의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경험상으로 요양원에서 가끔은 경찰서에서 부릅니다. 노인학대로 신고가 됐다 해가지고 경찰서 가면, 경찰서에서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 고발자, 고소인 조사도 하지만 피고발인, 피진정인도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급여 제공 지침을 가져오세요. 응급 상황에, 우리가 응급 상황을 대비한 급여 제공 지침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어르신이 낙상하고 내지는 식사하다가 질식하고 119를 부르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침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CCTV까지 가져와서 지침대로 했으면 무혐의, 지침대로 안 했으면 무혐의가 아닌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요양원보다는 우리 보훈 요양원의 급여 수준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래도 부족하다고는 봐요. 우리 수가 체계가 저수가 체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50만 원, 100만 원을 더 받으셔도 아마 내 능력만큼 이제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공단 차원에서 더 주고 싶어도 국가의 정책이 그러하니 그 한계는 있는 것이고, 나머지를 사명감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수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저도 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제공 지침이 늘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동 침대 지금 다 구비되어 있죠. 이동 리프트도 다 구비되어 있죠. 그리고 평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인권 포스터 준비가 돼 있나요? 그리고 급여 개시 전에 보호자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종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폭언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귀한 집에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 내 자식이, 내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하도록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거 측정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신규 입소자가 올 때마다, 발생시마다 그 문자를 안내를 했느냐. 요게 우리한테는 평가지표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지표 8번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했느냐. 치매 전담실이 있느냐. 지금 치매 전담실 다 있으시죠? 전문 요양실도 혹시 있나요? 아, 그럼 일부는 감점이에요. 자, 그리고 경영 실태와 관련해서 패널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인권 지킴이도 요번에 볼 거예요. 그럼 인권 지킴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각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권 지킴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인권 모니터링을 잘 했다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표가 해석이 되고 있죠. 자, ESG 경영.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있나요? 그럼 이건 다 점수 받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그러니까 방문 요양은 건보에서 그 보수교육비를 주니까 부담이 없는데, 주간보호센터하고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어서 이제 회사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은 아마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서 누락된 사람이 몇 명인가도 따지니까 이 요양보호사들의 요 보수교육 이수율에 대해서 이수증 잘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하드웨어, 저런 안전 손잡이 다 되어 있는지, 어르신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는 안전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죠. 예. 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됐느냐, 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아는 거고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간혹 낙상과 관련해서 그 이동 방법에 대한 요게 이제 면담 영역이에요. 자,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시연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시연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낙상은 골절이고, 골절은 폐혈증이고, 그 다음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순간 아차 하는 게 한 생명을 죽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의 의무, 이동 시에 주의 의무, 식사를 수발할 때 주의 의무, 어르신 몸을 닦아드릴 때의 주의 의무, 또 기저귀 케어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의 의무, 모든 게 주의 의무잖아요. 그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로 참 힘든 시간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재난 대응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보훈요양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 이렇게 눈에 굴러다니면 되는 겁니다. 평가자가 왔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규 수급자 4주 연속 매주 상담. 금년부터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4주 동안 4번 연속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한 기록이 있냐 없냐 요걸 따지니까 요것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취침 시간 이후 인터넷 활용 공간이 지금 다들 마련되어 있죠. 예,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시느라고 밤새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 다른 어르신들하고 싸우고, 예,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프로그램실 같이 층별로 일정한 공간에서, 예, 취침 시간 이후 2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기기를 지원을 해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매일 3회 이상 야간 순찰과 인수인계서 CCTV 모니터링까지 가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야간 순찰을 2시간 단위로 3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야간이라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잖아요. 그럼 2시간에 하면 12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3번만 순찰을 돌아도 되는데 사람인지라 깜빡했는데 몇 시간 후루룩 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뭐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실수긴 하지만 보훈요양원 전체로 보면 매일매일 누락된 야간 순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CCTV로 전수조사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관리 책임자인 사무국장님과 그 원장님들은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간에서 야간에서 그 주간으로 넘어갈 때마다 인수인계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하루에 2장씩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평가받는 날까지 매일 에브리데이 2장씩의 인계 인수서가 있어야 돼요. 장부 하나로. 그러니까 뭐 대전 보훈요양원에 인수인계서 해가지고 이 장부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장부가 살아 있어야지 나한테 불리한 건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CCTV 모니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CCTV 그 모니터링 담당자가 누구인지 지정이 누구인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야간 순찰을 했냐 안 했냐,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했냐 안 했냐, 기저귀 케어를 정상적으로 했느냐, 인수인계서가 있느냐, 이걸 다 보는 거고 CCTV 모니터링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 게시, 우리 홈페이지에 기관 그 층별 게시판에 필요한 정보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건보고보는 더 중요한 것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롱텀 케어에 우리 홈페이지가 또 하나 들어 있잖아요. 빌트인처럼. 요 정보가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일종의 블로그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3년에 한 번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요즘 추세로 보면 사람들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기관의 평가 등급을 보고 이 기관에서 입소비는 얼마고 식대는 얼마고 등등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3년 내내 3년 전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정보가 그대로라면 신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매월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입소시에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모든 수급자에게 드렸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 어르신들에게 우리 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이에요라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면 되죠. 지금이라도, 그죠? 신규 입소자에게 바로 드리라고는 돼 있지만 저희는 모든 어르신 상두대에 노인인권 보호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평가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체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르신의 콧줄 빼고 소변줄 빼고 자해하고 타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체 보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법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14조에 어르신을 신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절박할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야 되죠. 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동의를 받았느냐, 고시에서는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평가지표에서는 통지하라고 합니다. 예, 보호자한테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이 자꾸만 콧줄을 빼려고 해서 그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손목을 침대 난간에 일시적으로 좀 결박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진정되고 콧줄을 안 빼면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지했냐 이거죠. 근데 이 통지의 중요성은, 동의받고 통지의 중요성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민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해요. 잘못하면 체포죄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을 방에다 가둔다, 묶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가두고 묶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체포했다 이거죠. 실제로 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남자 어르신이 밤마다 막 나와서 으라차차하고 그 여자 어르신 방에 들어가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3명, 4명이 붙어도 이 힘을 못 당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힘이 솟아, 어르신이. 그래서 밤만 되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숟가락을 꽂아 놓은 거예요. 10몇 명 다 벌금형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벌금형 받으면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으면 자격증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고를 안 한 거지. 간호사한테도 보고 안 해주고 사무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원장님한테도 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거지. 뭐 소위 넘사시러우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우리 침대 난간은 올리면 신체 구속이고 내리면 방임이고 어쩌란 말이냐 이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평가받을 때 우리가 평가지표 29번 19번인가 예. 요 침대 난간을 올리고 내리고 등 신체 구속과 관련된 일괄 동의서가 있으면 빵점 나오는 거 아시죠? 일괄 동의서 혹시 있으면 입소할 때 일괄 동의서를 받아놓으신 게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았냐 안 받았냐 일괄 동의서 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그러니까 통지를 보호자에게 이제 우리 평가지표에서는 분기별로 소통해라, 상담해라,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통지해라 이렇게 3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직접 만나서 통지하고 안내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제일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건보공단에서는 문자 내지는 카톡 등으로 통지하고 상담하고 소통해도 인정할게. 다만 필요한 요소는 다 갖춰야 돼.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하고 소통이 잘 돼서 우리가 어려울 일은 없다 이거죠. 근데 소통 방법을 통신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응급 의료기기 다 구비됐고 비상벨 작동이 잘 되는데 하필 평가받는 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비상벨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평가받기 전에 배터리가 들어간 게 있으면 싹 교체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증후군이라고 그런 게 꼭 있어요. 자, 감염병 유행 및 발생 대비해서 대응체계 구축 이건 다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매일 기저귀 교환 및 시간 기록, 신규 수급자 72시간 집중 배설 관찰 기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아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전산을 지금 쓰고 계시죠? 자체 개발을 하셔서. 근데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보훈 전산이 어제 걸 그대로 불러오기 기능이 있나요? 예, 그래서 3년간 똑같아. 3년간 밥 먹은 양 똑같고 기저귀 교체한 시간 횟수 똑같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누군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모든 기록을 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3년 동안 똑같아. 그리고 자기는 사표 내고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뭐 보훈요양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혹시나 불러오기를 해서 수정한다고 하다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깜빡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쁘게 표현하면 이 조작했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록한 내용이 우린 종이다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요 건전성을 일치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욕창 고위험자에 대한 체위 변경. 우리가 요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욕창이 발생했다 그 자체로 노인학대로 판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체위 변경을 2시간에 한 번씩만 잘해도
욕창이 안 걸린다는 게 의학계의 의견이에요. 근데 뭐 물론 체질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죠. 또 미국의 케네디 터미널 얼서라고 하는 그 이론이 또 있어요. 욕창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굉장히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잘 했는데 욕창이 생겼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를 못해서 우리 엄마 죽었다. 고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도 케네디라고 하는 간호학 교수가 발견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임종징후로서의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꼭 복숭아 하트 모양을 예쁘게 생겨요. 그리고 이 증상이 보이고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시더라. 그러니까 임종의 징후로서 표현되는 것,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욕창으로 둔갑이 되면 관리소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2시간에 한 번씩 성실하게 체위 변경을 했다는 입증만 하면 사실상 끝납니다. 근데 현실은 2시간에 한 번씩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어르신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인지 능력은 있고 어르신이 협조를 안 해주면 버틴단 말이에요. 체위 변경이 안 된다고. 그렇게 누락된 횟수가 많은데 만약에 이슈가 발생했다면 봐라 하루에 12번 안 하고 5번밖에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이란 것을 인지, 여가, 신체 이 3가지 프로그램을 매일 오전에 오후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욕구에 대한 갑자기 막 쑥 빠져나가시죠? 간호과들도 지금 조금 논의해야 네. 좋습니다. 가실 분들은 빨리 가셨다가 바로 오세요. 금방 오실 건데 네. 본사 전산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분이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란 것은 우리는 여기가 수용시설인가요? 생활시설인가요? 그죠? 수용시설은 저기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시는 깜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금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징역은 교도소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 징역형, 금고형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수용시설이고, 우리 일부 요양원에서는 먹고 자고 탈의해보고, 먹고 자고 탈의해보고, 이것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웬만한 어르신들 양매기에서 다 눕혀놓고, 이런 기관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노장법에서 이 요양원을 설립한 취지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상생활을 못하게 화학적 구석으로 눕혀놓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인권은 온데간데 없죠. 직원들은 아주 편하죠. 다 누워서 잠만 자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형적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인지 프로그램 3번, 신체 2번, 여가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해서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새로움을 맞이하고 기존의 그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큰 거죠, 사실은.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사람 몸은 내가 팔이 부러졌다, 한 달 동안 깁스하고 나면 팔 못 쓰잖아요. 그 재활을 하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골격이 관절이 구축되지 않도록 예방을 했냐 안 했냐가 평가 지표에 또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기능 회복 훈련을 인지 기능, 신체 기능에 대한 회복 훈련을 매일 하는 그 요양원이 멋진 실력 있는 요양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공통 업무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내용. 어디에
급여 제공 지침이 없네요. 그럼 보충하세요. 이런 거죠. 자, 그리고 7월 달이니까 질문은 나중에 받으시나요? 네, 질문할 기회는 제가 드리겠고요. 저랑 소통할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7월 1주, 2주, 3주, 4주, 5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7월 달에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요? 우리가 7월 달, 이건 평가 지표예요. 제가 주관으로 놓은 게 없어요. 건보공단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1주, 2주, 3주, 4주, 5주가 있는데 이 5개의 퍼즐은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요번 달에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야 되는 일은 예를 들어 7, 8, 9, 3, 4분기 안에 7월 달에 할 수도 있고 8월 달에 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기 업무는 분기 안에서 퍼즐을 맞추면 되고 월별 업무는 해당 월 안에서 퍼즐을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업무를 해야 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요번 주에 휴가다. 그럼 다음 주에 그 일을 하면 되겠죠. 월을 넘기지 않고. 자, 첫 번째는 3분기 운영위원회. 3분기 운영위원회가 지금 보훈요양원도 아마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뭐 7월에 하겠다, 8월에 하겠다, 9월에 하겠다. 그죠? 예. 이해가 되죠?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3년간 우리가 평가를 받으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그 운영위원회에 그 8번, 금년도 3번 정도 하면 11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자료가 쫙 있으면 게임 끝. 자, 그리고 하반기 그 종합적 욕구 사정. 우리가 욕구 사정을 하면 이게 패턴이 뭐냐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욕구 조사. 조사를 하면 급여 제공 계획이 나와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를 제공했으면 그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영했냐 안 했냐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조사, 계획, 실천, 그리고 평가, 반영. 이게 정책 결정 모양이면서도 의사 결정 모양이면서도 우리 평가의 그냥 순서예요. 조사부터 조사해봐. 뭐든지 조사해봐부터 시작하죠.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해보고 오고 잘 됐네. 그럼 다음엔 더 잘해보자. 예전에 좀 부족한 미흡한 게 있다면 우리가 개선해보자. 이게 반영되는 거죠. 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을 다 드렸고 욕창 환자에 대한 환자들이 아마 한두 분씩은 계실 수 있어요. 매주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건 책임져야 돼요. 매주 우리 기관에 욕창 환자가 있다면 주간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호기로도 되죠. 예, 만약에 그건 평가자가 와서 그 매주 체크됐냐 쭉 뭐 전산으로 쭉 보면 그건 확인 가능하지요. 네, 있으면 돼요. 예, 있으면 되는데 저기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있습니다. 내지는 전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욕창 고위험자, 욕창 위험도를 파악해야 된다. 별도 지표예요. 이건 간호사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분기별로 일반 의약품을 점검해라. 폐기할 건 폐기하고 보호자한테 들려줄 건 들려줘야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일부 요양원에서 약품을 거래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될 약을 안 주고 모았다가 팔아요. 사람인지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서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예, 건보에 그것도 다 민원 들어가고 신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건보 입장에서는 우리 장기요양보험 그 제도를 실천하는 우리 기관들을 막 욕먹일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평가 지표로서 이걸 갖다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체중계, 우리 체중계가 휠체어 체중계,
일반 체중계 없는 기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47kg, 대충 62kg. 이게 2025년도에 있을 만한 일인가요? 그거조차 안 되니까 평가지표에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유예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기관도 많지만 엉망인 기관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 의약품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양 개인적으로 약품을 들고 오면 우리 관리 체계로 들어와야죠. 그것도 따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보호자가 들고 온 약 따로 또 그 우리 시스템 안에서 지급하는 약 따로가 아니라 통합 관리를 해야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요양원에서는 치매약을 4분의 1쪽을 어르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하나를 보름간 드렸어요. 객관적인 기록이. 근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호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투약을 잘못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까 뭐 민사, 형사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주의 의무예요. 간호사는 알약을 잘 관리를 해서 전문 의약품이든 일반 의약품 관리를 잘 할 의무가 있죠.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이 약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간호사가 약을 잘못 배정을 해가지고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의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경구약과 좌약은 누가 투약을 해야 되나요? 1번 간호사, 2번 요양보호사.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싸우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약 안 줄래. 니들 그러면 우리 약 안 줄래.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보시면 경구약과 좌약은 요양보호사가 투약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약 챙겨드리는 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요양원에서 두 집단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 여자들한테 내가 지시받고 싶지 않고 우리 요양보호사가 간호사들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게 뭐가 있느냐 찾아보면 그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보면 의료와 관련된 영역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안 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또 전문 영역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잘못 알면 엉뚱한 걸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니 이러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주, 2주, 3주, 4주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매월 5대 보험 납입을 했다, 안 했다. 만약에 3년 동안에 우리 사무원 선생님이 깜빡해가지고 보험료 한 번을 못 냈어요. 그 달에. 그럼 평가자가 봤을 때 그 점수를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면 한 번 빠졌고 1점을 감점시키면 억울한가요? 억울하지 않은가요? 객관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요번 달에 4대 보험, 5대 보험 전원 다 가입했냐? 그 비용 완납했냐? 요걸 따지는 거고, 소화설비, 경보설비, 전기, 가스 점검을 매달 해야 되잖아요. 요건 쉬워요. 뭐 한 달 누락됐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그냥 몰아서 체크한들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성실하게 매달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지금 보훈요양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들이 많이 오시죠. 예, 자원봉사자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저는 모금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금 사업. 한편으로는 제가 좀 전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가 보훈공단이잖아요. 보훈의 이미지를 또 그 대상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있으니까 미니어처, 뭐 태극기 미니어처
이 태극기에서 뭐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처럼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이 막 굿즈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보훈공단의 굿즈는 뭐죠? 보훈을 의미하는, 저는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각 요양원마다 직접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이 생긴다면 이것을 어르신들 내지는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모금 후원 개발하십시오. 저도 평생 사회복지사로서 모금은 내 자존심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모금,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프로포즈를 넣고, 삼성에도 넣고 막 해서 그 모금은요,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모금액의 20%는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또 비지정인 경우에는 직원들 수당도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인마이 포켓만 안 하면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사자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버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내 몸값이 나는 그 모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회복지사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해요.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게 막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다 모금 베이스로 성장한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경을 넘어서 케이블 TV 틀면 무조건 그 아프리카 애들을 막 굶주린 모습, 지금도 그걸 파버티 포르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여전히 그 방법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목욕 서비스, 월 5회, 어떤 프리미엄급 요양원들은 주 2회 합니다. 주 2회씩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루에 2번 내지 3번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그만큼 또 우리 선생님들 힘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100명이라면 월 5번이니까 500번이잖아요. 1년이면 6,000번이에요. 세상에 이런 목욕탕도 없어. 숫자만 보면 어르신들 목욕하러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내 개인으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조율이 잘 돼서 어르신들의 목욕 횟수,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아니라 자동 목욕기도 있더만요. 자동 목욕, 원주 가니까 있던데요. 월풀 자동은 아니고 태워자가 이제 월풀은 무조건 안 됩니다. 감염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월풀 형태로 된 목욕기는 다 옥상 어딘가 처박혀 있고, 그러니까 주유소 옆에 있는 세차장이 있잖아요.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런 장비가 일본에서는 그래서 개발됐더라고요. 이게 욕조처럼 어르신 몸을 담고 뜨뜻한 물로 좀 불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가정집에서나 가능하지 시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하던데요. 휠체어 태워서, 전용 휠체어 태워서 쭉 밀어드리고 문 딱 닫고 버튼 누르면, 물 한번 쏘고 거품 한번 쏘고, 따뜻한 물 그 온도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그 머리카락 우리 기계에 딱 부착만 시키면 자동으로 머리카락. 그건 빨리 사달라고 하세요. 보건부 장관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요.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협조해주면서 움직이면 좋은, 버티기라도 하면 내가 아이고 허리야 할 수도 있고,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저께 제가 좀 도와드린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 면제하라고 이슈가 해결이 됐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기저귀 케어하러 가면 욕하고 침 뱉고 더듬고 기저귀 케어하는데 막 손이 막 그러고 하니까 화가 나서 꼬집었어요. 꼬집었더니 터졌어. 상처가 나니까 빼박이잖아요.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되지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순간 꼬집었더니 터진 거야. 거시기가. 예, 그래서 경찰서 가고 700만 원 벌금 나오고 기관은 업무정지 6개월 때린다고 하고. 예. 아이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0.1초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럴 의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예, 누적적으로 이 어르신이 성도착증이 있는 거예요. 예. 성도착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당하고 등등 다 이제 참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다 그 순간 0.1초 만에 이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죄송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예, 많은 감정이 예, 왜냐면 최첨단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도 한 발 물러나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그만큼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예. 예. 기가 막히게 사회복지사 간호사한테는 거의 안 하는데 요양보호사니까. 집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그 순간만큼 막 본능에서 나오는 이 끓는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매월 2번씩의 계약 의사가 와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되죠. 예, 이것은 의사가 한 번은 봐주는데 잘못하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보면 계약 의사가 딱 들어있잖아요. 인력 배치 기준에. 근데 한 달에 2번을 해야 이 사람은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했는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일날 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오면 총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의사 한 달에 2번 꼭 잘 챙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월 수급자 체중 측정. 대충 몇 킬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체중계 내지는 완전 와상 어르신은 체중 측정을 어떻게 하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죠. 그래야 휠체어나 그 다른 그 이동 리프트에 옮겨서 어르신을 목욕 서비스를 하거나 천장만 보다가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이벤트로 와상 어르신들 지금 뭐 무더위 하늘은 멋있는데 무덥잖아요. 네, 가끔은 어르신은 하늘 보는 날 이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지역 언론 불러가지고 기관 홍보에 매우 도움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천장만 보다가 체위 변경하면 왼쪽 벽 보다가 천장 보다가 오른쪽 벽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짠해요. 이게 우리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개발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늘 구경하는 날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의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기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기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 요양원의 우수한 인력으로 또 취업도 할 수도 있겠고요. 젊은 청년들은. 자, 그리고 매월 1회 수급자 욕구 반영한 식사 제공. 뭐 짜장면 데이, 짬뽕 데이, 대게 먹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사와 관련돼서도, 1시간 이상 제가 막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길게는 할 수 없고, 질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큼 강조드릴게요. 아니, 우리는 식사를 제공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그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밥 먹다 죽었다. 밥을 잘못 먹여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양보호 선생님이 나는 식사 수발한 죄밖에 없는데 CCTV로 분석하면 보면요. 왠지 빠른 것 같아. 예, 어르신 혼자 드시는 분하고 보면 속도 비슷하거든요. 네. CCTV로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빨리 먹여서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CCTV라고 하는 부분은 요양병원은 CCTV를 막아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막았잖아요. 자, 침실을 한번 보세요. 침실이 화장실인가요? 아닌가요? 침실 안에 화장실 가야죠. 아니, 침실 자체가 화장실이잖아요. 사실 기저귀 케어를 하니까. 그죠? 이건 인권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다가 카메라 설치한 거랑 뭐가 틀리냐고요. 예. 우리가 커튼 쳐도 하나는 보여요. 예. 그럼 이건 인권 차원에서 안 돼. 근데 복지부가 버틴다고.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CCTV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CCTV 내부 관리 계획에 그 표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들하고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복지부가 시키는 일이니까 지시니까 그냥 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주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말로 한번 보훈하면 되죠. 나 가림막 쳤어요. 보훈. 휠체어 브레이크 잠궜어요. 보훈. 이게 난 우리 보훈요양원에서 요 캠페인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안전사고가 80%가 줄어든대요. 요 손으로 지적하고 말로 해보는 게. 그러면 조리원들은 가스밸브 잠궜습니다. 보훈 한번 하는 거죠. 퇴근할 때 뭐 가스불 켜놓은 게 없는지 밸브가 열렸는지 등등 점검 손으로 지적하는 이 문화. 저는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달 해야 되는 그 상시로 해야 되는 업무, 요번 달에 꼭 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마지막에 월 마감이에요.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2000페이지가 넘는데 시간이 지금 2시간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혹시 조직 내에서 외부와 카톡이 안 되죠. 아니 사적으로는 되지만 그 컴퓨터에서 카톡 깔고 이건 안 되죠. 그죠? 아니 가능하다면 8개 보훈 요양원 평가 담당자들하고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서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고 관련 자료도 드리고 이러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노인 요양 시설 오늘 뭐해라는 밴드를 지금 만들었고 막 보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사업 계획서가 778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서 운영 규정 표준 급여 제공 지침 그리고 운영 규정 해설서가 또 한 700페이지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겪을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쓴 최근에 평가 요양원 관련된 책이 최근에 쓴 것만 해도 페이지 수가 2000페이지가 넘어요. 종류, 사례 관리 300페이지, 문자 통지하는 매뉴얼 이것도 300페이지.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시중에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책 보셨어요? 평가와 관련된 책 보셨어요? 없어요.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누군가 이론이라도 연구하신 분들이 좀 알려주면 좋은데 현장에서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박치기 하게 만든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해서
그 평가 지표는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게 있어요. 요번 7월 달에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되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가 또 풀이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월 마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루 마감, 은행 보면 철저하잖아요. 그죠? 은행 보면은 지금 몇 시에 샷 한 번 내리죠? 4시에 내리고 자기들은 또 일을 하고 막 8시, 9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영원으로 딱 떨어져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일일 마감, 주간 마감, 월 마감, 분기, 반기, 연간 마감이 있으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근데 우리 안에 시스템이 연장 근무를 몇 시간 정도 인정을 혹시 받나요? 우리 연장 근무 수당 받는 게 뭐 월 40시간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보훈요양원은? 막 무한대로 주시나요? 못 받아요. 인정 안 해주려고 왔어요. 네. 매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 낮에는 막 오만 일, 그 현안들이 있으니까 내 고유 업무 못하고 야간에 하고 주말에 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인 거는 같습니다. 보훈부 장관님한테 제가 소원 수리를 한번 대신 써드릴까요? 자, 이제 월 마감이 왜 중요하냐면 진짜 마감이에요. 한 달이 다 끝났으면 저기에 제가 보면은 실시, 미실시 다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 업무 끝났어. 그럼 끝이, 요번 달 끝이에요. 그 다음 달에도 실시로 다 체크가 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내지는 선임 사회복사님 입장에서는 요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평가로 한정할게요. 평가와 관련된 업무가 몇 개가 누락됐을까? 사전에 체크해서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요거 다 하고, 예, 매달 월 마감 제대로 딱 치고 집에 한 달을 끝냅시다.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누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꾸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갈등 생기고 변명거리가 자꾸 생기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나갈 때도 인수인계 할 게 없는 거죠. 막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평가에 망하는 기관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평가가 다가오면 사표 딱 내고 평가 끝난 기관으로 옮기고.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쭉 풀어드리면 24가지 항목이에요. 첫 번째는 신규 입소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를 보고하자. 우리가 한 달에 신규 입소하는 어르신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다 정원이 다 찼죠? 그러니까 안 찼어요? 네. 또 이게 지역마다 좀 사이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신규 입소자가 어찌 보면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돌아가신 어르신도 계시고 신규로 입소. 그럼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어르신 신체를 스캔을 다 떠가지고 어르신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입소자 몇 명이 입소했다. 세 번째 몇 명이 퇴소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감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관리 책임자 입장에서는 요번 달에 몇 명이 신규 입소했죠? 지금 우리 요양원에 몇 명의 그 자리가 있죠? 그래, 채워야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훈공단 저 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아마 산하 요양원마다 어디는 100% 찾는데 여기는 왜 7명이 비었지? 왜 못 채워? 그러지 않으실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위치라면 다 정원은 초과하지 말되 정원 유지해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퇴소자 월별 마감 보고 그리고 다음 달 일정 보고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요번 한 달의 업무 마감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만약에 분기가 넘어가는 달일 수도 있고 반기가 넘어가는 달일 수도 있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요번 주에, 요번 달에? 그럼 다음 달은? 2달을 보잖아요.
일주일만 쫙 펼쳐놓고 일주일 주간 업무 계획이 쫙 있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 단위로 내 그 업무 플로우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두 달, 요번 달하고 다음 달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별로 제가 나중에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사회복지사의 업무 일지가 있어요. 그날 내가 이런 업무 간단히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보고용이라기보다도. 그럼 나는 주간 업무로 이걸 해야 되고 월간 업무 이거 해야 되고 분기 업무 이걸 위에다 딱 몰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달 일정도 내가 주도하고 가야 된다. 일에 짓눌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의 일정이 요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한 달은 마감 쳤으니까 요번 달, 다음 달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라는 금쪽 같은 이 자원을 내가 짓눌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도 무슨 플래너죠? 아주 비싼 플래너. 다이어리 아주 비싼 거. 프랭클린 다이어리. 예.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되게 비싸요. 이걸 저도 한 10년 정도 썼는데 나중에는 대학 노트가 되더라고요. 그 비싼 걸, 그 좋은 걸. 왜냐하면 최초의 원리가 What is your mission이에요. 너의 미션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너의 이념은 뭔데? 너의 가치는 뭔데? 이거에 대한 풀이가 안 되니까 제 스스로 정립을 못하니까 빈 공간은 그냥 거기에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메모장이었어요. 폼 잡기는 참 좋았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 저 사람 비싼 거 들고 다니네?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이거 그냥 메모장이야. 이렇게 제가 자괴감을 한 10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연구하는 게 우리 동료 사회복지사들, 우리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나 같은 시간에 대한 시간을 선도적으로 휘어잡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래서 사회복지사 업무일지, 시설장 업무일지 이런 걸 계속 만들었고 보급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월별로 신체 치매 여가 프로그램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그 횟수만큼 했다 안 했다. 그럼 요일별로 신체, 인지 그리고 여가를 어떻게 했다.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달 해당 프로그램 정리는 끝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은 그룹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룹별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룹별로 했니 안 했니? 그룹별로 의견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리고 받은 의견을 반영했니 안 했니? 요 차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가면 완성. 자, 그리고 자원봉사 월별 마감 보고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외출 외박 입원 어르신들이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이 현황도 지난 한 달 동안 어르신들이 외출 외박을 얼마나 하셨는지. 요 의미 중에 하나는 외출을 가셨다가 자식들이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는데 얼큰한 순댓국 좋아하시는데 드시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식단은 저자극이고 저염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젊을 때 막 잘 드시던 것은 자극적이고 짭고 맵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흡인돼 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연락이 시작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호자가 와서 어르신들 함께 동반 외출하고 할 때는 주의사항을 주셔야 됩니다. 낙상에 대한 걱정해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식사와 관련된 부분도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뒤집었습니다. 예. 식사하시다가 즉석에서 질식을 하셨다면 다른 문제지만 흡인됐다면
시설에 와서 연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는 자기 잘못은 없는 거죠. 시설 측에 다 책임 떠미는 거죠. 그래서 CCTV 보자 하면 별건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 외출 외박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신규 입사자. 이번 달에 누가 신규로 입사를 했죠? 여기에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퇴사자가 있다. 퇴사자가 있고 신규 입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입사를 했고 퇴소했다. 수반되는 행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안 해가지고 월급을 한 달 더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실수가 쌓이면 뭐 그런 적폐가 되니까 예,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글쎄요, 그 한 달에 뭐 몇 명씩은 꾸준히 퇴사하시고 또 입사하시고 그렇죠? 예, 한두 명이든 뭐 몇 명씩이든. 자, 담당 업무 현황 보고, 팀별로 담당 업무 현황 보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개별 업무 현황표도 점검해야 되고요. 급여비용 청구, 뭐 급여비용 청구는 우리가 면제,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냐 안 했냐 이것도 하고도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보공단에 월 초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우리 월급 받잖아요. 보호자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해야 그 돈 가지고 월급 받고 기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 말래도 이건 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중간중간에는 본인 부담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독촉을 내용 증명 보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막 1년 이상 안 내는 분도 계시죠. 예. 그럴 때는 강제 집행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면 바로 돈 냅니다. 내용 증명 보내서는 돈 안 내요. 예. 변호사가 위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이것도 기관 경영 차원에서는 해당 월에 받아야 되는 수납금들은 다 받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준다고 막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정산, 식재료비 정산, 그리고 본인부담금 우편 발송하고 회계결산 끝내고 요 18가지는 매달 마감을 쳐줘야 한 달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한 사람 들어왔는데 아유 뭐 운영 규정이니 급여 제공 지침이니 다 저 집 뭐 이 집 비슷비슷하니까 한 걸로 치자. 적당히 커피 한 잔 먹고 하면서 교육받은 걸로 사인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마저 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막 스킵 이렇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그 뭐하러 합니까? 사진 찍고 뭐 해서 서류로 만들면 되지. 이런 사무국장님도 계세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느리더라도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자, 직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검사한 결과 조치. 1년에 한 번 근골격계 질환을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보훈요양원은. 병원, 일부 병원비, 물리치료비, 뭐 침 맞는 비용,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 처리. 그러니까 일부 어르신들은 정신과 분야에 이슈가 있는 어르신들은 약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막 약을 거부도 잘 하시고 잘 숨기고 화장실 가면 꼭 약물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런 현상
또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현상, 심사위원 눈에 보이면 감점이겠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요 이슈는 아예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체중 감소한 어르신이 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체중을 재니까 체중이 유지가 되면 이슈가 없는 거지만 어르신이 체중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관에서 저울이 없었어요. 대충 57kg였대요. 입수할 때 보호자한테 들어보니까 퇴소할 때 37kg입니다. 20kg가 빠졌죠. 보호자가 주장하는 체중은 57kg. 퇴소해서 병원에 갔더니 37kg. 거기서는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 몸에서 20kg 쌀포대 하나가 날아간 거잖아요. 얼마나 내부적으로 그 손상이나 기능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찰, 뭐 노인보호 뭐 다 신고하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한 달 안에 10kg, 20kg 쭉쭉 빠지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의 체중이 1kg 빠졌다. 이건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 체중이 이렇게 빠졌는지 보호자 상담하고 병원 한번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체중을 안 재면 그 1kg 가지고는 매일 보니까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보호자가 몇 달 만에 와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으니까 예, 체중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자, 퇴소나 전원 시의 연계 기록지를 작성을 해서 부본을 줬냐 안 줬느냐.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평가 지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체 제한, 우리가 신체 구속할 때 100% 통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100% 해야 됩니다. 그거 한 건 누락돼서 노인학대 이슈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떠신가요? 신체 구속을 뭐 전국 요양원이 하도 많고 다르니까 신체 구속을 편의에 의해서 막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묶어놔야 내가 밤에 자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퐁당당으로 근무하시나요, 혹시?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퐁당당으로 근무를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퐁당당 아니면 나 취업 안 할래요, 그래요. 왜? 퐁당당이면 이틀간 알바 뛰고 요양원에 쉬러 오거든요. 이분들 생각이. 그러니까 밤마다 묶어놔야 내가 쉬잖아요. 다시. 겸직이 안 넘지기. 겸직까지. 근데 현금 받으면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왜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될 근무 형태가 퐁당당인데 그 퐁당당을 왜 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퐁당당인 쉬는 날에 저기 그 재가에 가서 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재가.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당 4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겸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한 달치를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거 회사를 안 하고 요양원 입사했는데 한 2, 3일 나오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퇴사하고 다시 그 요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고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거기는 갑자기 연차 내고 펑크 냈대요. 펑크 내가지고 그 요양원 원장한테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 요양원 입사할게. 사진 얘기 나왔어. 응, 사실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우리 요양원 퇴사하고 그쪽으로 간 거야. 응, 저는 어떻게 오늘 청구 안 했어. 신고를 못 했어. 근데 대신에 그 사람한테 월급도 안 줬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고. 이게 이 화면을 닫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안 꺼지는데요? 제가 내일은 그 건보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
평가 교육을 하러 가요.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속사정이라 대입이라 말씀은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과제가 많습니다. 왔다 갔어요. 서울 요양원에서 왔다 갔는데 한결하게. 맞아요. 최근에 건보본부에 접수된 이슈 중에 하나가 민간 요양원에서 건보 민원을 하나 제기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식판을 네. 어디까지 정리 범위가 조리원의 업무고 요양보호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이 붙어서 이제 주장하는 분이 어르신이 식사는 다 하셨어요. 다 식판을 식탁에 놓아둔 상태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배식칸에 넣어주는 것까지 뭐 이제 해주는 것이 조리원 여사님들은 배식칸에는 넣어줘야지 요양보호사가. 근데 조리원 여사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식사가 다 끝났으니까 식판부터 치우는 거가 조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약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 51조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고시 51조 2항에 그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누구라도 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도왔다면 고유의 자기 직종으로 일한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됐나요? 우리 그 시설에서 근무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조리원이 몇 명인데 그것을 다 합니까 물리적으로? 그럼 여기까지 그 배식카에 실어주는 역할까지는 조리원이 한다 치면 나머지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도록 근무명령, 합법적인. 그러면 부딪힐 일도 아닌가. 거기는 감정 싸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민원 접수라니까 건보에서 곤란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선을 그어달라. 선은 실선이 그래. 섞기는 공부해라. 끝도 없어요. 와. 아이고야. 와.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이제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자세, 지식, 기술, 태도 중에 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가자가 왔는데 서류를 어떻게 우리가 뭐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큰 테이블 위에 평가지표 1번, 2번, 3번 쭉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연도별로. 예, 뭐 바인드가 됐든 뭐 저런 파일이 됐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준비를 잘 하셨군요. 우리 요양원 앞에다가 평가단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 놓고요. 예. 그 1점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는 자, 저 많은 그 파일이 있잖아요. 저기는 업무 분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사회복지사 업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예를 들어서 기능회복 훈련과 관련해서는 물리치료사가 해당 장부를 관리해 주는 게 좋겠죠. 또 간호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영역은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장부를 관리하는 게 좋겠죠. 대부분은 전산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여러 기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자들이 왔는데 젊고 싱싱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걔들은 전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얘들은 급여 적응 계획, 뭐 욕구조사, 뭐 등등등 전산을 쭉 그것만 보니까 그냥 도사가 된 거죠. 바로바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케어포가 됐든 뭐 일반 민간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다 완전히 꿰뚫고 있고 섭렵을 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은 외부에 종이로 서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산도 점검해야 되고 크로스 체크해서 어떤 기관은 주말마다 전산을 검사하더라고요. 누락됐어요? 정말인가요?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그건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형태적으로는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착착착 파일링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제가 45개 지표 다 못해요 지금. 예,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그 온라인으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 네. 자. 자, 평가와 관련해서 기본으로는 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정성평가는 두 번째고 정량평가 있다 없다. 우리 이거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 연도별로 요거 다 있다. 이것만 입증을 해주면 감점될 요인은 매우 낮아져요. 근데 그걸 말로 때우려니까 안 되는 거죠. 모두 충족했다, 일부 충족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욕구조사를 했다, 통합적 사정을 했다 하면은, 2년치는 잘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3개월이 좀 부실해요. 그러면 심사자가 점수를 깎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빵점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월 마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빠짐없이 일을 하는 꼼꼼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앞니 빠지고 뒷니 빠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비치했다 안 했다. 아까 뭐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응급상황, 뭐 대응지침 등이 그냥 그런 거 굴러다녀야 돼요. 진짜 뭐 층별로 또 보호자 계신 저 공간도 이런 것들이 막 비치가 돼서 이 기관에서는 최소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지침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짜리 뭐 예쁘게 해가지고 어르신에게 응급 상황은 막 여러 종류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119 호출, 보호자 연락 등등등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면담과 시연이 19.8점이에요. 20점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질문합니다. 요거예요. 이게 20점, 거의 20점이에요. 자, 저 20점을 주로 요양보호사들한테 질문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0점 만점에 20점이 요양보호사 손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의 수준이 지금 뭐 보훈요양원에도 요양원마다 막 석박사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수준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수준이 우리 요양원의 수준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 20점, 100점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자, 할 줄 안다, 모른다, 할 줄 안다, 모른다, 규정대로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급여제공기침이나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노사 간의 갈등도 운영규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예산이 없는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그걸 직원들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 해주는 거죠. 또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의 수인의 어떤 한도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은 노사 간의 Q&A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는 그 질문이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 대한 공부가 모든 선생님들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왜? 남의 나라 일본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중요하듯이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내 직장의 헌법이니까. 자, 그리고 급여제공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제공지침은 공부해야 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돼. 이 과정이 선생님들의 면책을 위한 과정이다. 요 매뉴얼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수사기관은 따지고 그러니까 평생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보셨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봤어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가잖아요. 대부분은 경찰서 가서 경찰서 갈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난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말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여사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급여정지침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관찰하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면도하는 거 관찰하기. 우리 법에 들어있어요. 법에. 우리 별지 16호, 서식 16호에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거든요. 그 뒷면에 보면 일상생활의 도움 영역에 보면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역할은 양치 지켜보기. 스스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식사하는 거 지켜보기. 옷 갈아입는 거 지켜보기. 지켜보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지켜보기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근무 중에 휴대폰 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우리 요양원에 CCTV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르신 계신 층은 사각지대 거의 없죠. 화장실 말고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어르신이 낙상하는 그 타임에, 어르신에게 발생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그 타임에 뭐 하고 있었는지는 CCTV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 보고 있었다? 그럼 이 자체로 기관 책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휴대폰은 층별 데스크에 딱딱딱딱 올려놓고 통화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만 통화하세요. 이건 인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막 인권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어르신의 인권과 종사자들의 인권이 부딪힐 때는 어르신 우선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무 중에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정된 곳에서 통화합시다. 저는 이 문화가 선생님들을 지킨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각 다 주간보호기관도 운영하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어르신 앞에 걸어가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송영할 때 그 동승해서 어르신 가시는 것을 함께 그 송영 과정에 참여했는데 뒤에서 휴대폰 들고 갔어요. 근데 어르신이 계단에서 아이쿠 하고 넘어졌고 골절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초시간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넘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넘어졌을까? 아파트 CCTV를 본 거죠. 했더니 휴대폰 보고 가더라. 금고형 받았어요. 금고형.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은 지정된 곳에 두시고 거기서만 통화하게끔 하는 게 저는 제가 현재까지 발견한 최고의 방법 같아요. 이것은 노사 간에도 협의하시고 설득하시고 해서 선생님들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 이게 자, 이제 구체적인 평가 지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 사업 계획 및 평가. 사업을 계획했으면 우리가 연말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보고하고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동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연말에 다시 한 해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죠. 자, 그럼 우리 평가할 때 연도별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두 번째는 연말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팀별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자료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그 다음에는 반영을 해야 돼요.
사업 결과를 평가했으면 그 다음에 반영됐느냐. 이게 갱신심사에서도 이게 똑같이 들어있어요. 연도별 사업계획서. 근데 그 갱신심사는 6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직원의 권익 향상. 자,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보훈요양원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오케이, 뭔가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파란색은 신설된 겁니다. 신설.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고충 처리. 고충 처리함이 있어야 되고, 대장이 있어야 되고, 예, 고충 처리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발전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ESG를 했느냐? 여기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 들어왔어요. 갱신 심사 때는 그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는 회계연도잖아요. 그러니까 6년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했다면 4점을 받아요. 4점. 배점이 엄청 큽니다. 평가 지표에서 1점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했느냐? 또 경영 실태 조사에 있어서 패널로 참여했느냐, ESG 경영을 했느냐, 청구 봉사에 참여를 했느냐, 이걸 지금 다 따지고 있단 말이죠. 새롭게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인권 지킴이까지 5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마 인프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이것도 인프라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혹시 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화장실. 미끌미끌하다면 넌슬립 그 타일이 있어요. 네네네. 뭐 올해는 스프레이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인정할 거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신발이 혹시 이렇게 생긴 신발들이죠, 대부분. 운동화? 아, 운동화면 퍼펙트. 그러니까 뒤꿈치를 감싸야 돼요. 선생님들이 순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가 없는 신발이면은 미끄덩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산재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가급적이면은 뒤꿈치가 있는 신발을 모두가 신으셔야 안정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한 번 우리 보훈공단 전체로 본다면 뭐 보훈병원도 있잖아요. 공단 차원에서 보면 신발에 대한 관리를 안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요 이슈 생길 수 있어요. 낙상, 종사자 낙상, 어르신 낙상 문제. 자,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우리가 소방훈련을 그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시죠? 도상훈련은 안 됩니다. 모의훈련은 안 되고 실제로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에 건보공단의 그 평가 매뉴얼은 우리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읽어보시면서 요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셔도 되는데 지금 평가 실력자들이 여기 한 15분 정도는 평가 실력자들로 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독증이 있지 않는 한 평가 매뉴얼을 보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건 거의 없단 말이죠. 제가 지금은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시설 안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관리인 선생님들이 한 2명씩은 계신가요? 한 명 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가산도 안 되지만은, 예. 자, 수급자가 그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버이날도 있고, 크리스마스 날도 있고, 명절도 있고, 보호자들이 와서 또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행사에 참여만 해도 점수는 받죠.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통과하겠고요. 개별 욕구 존중도 통과하겠고요. 자, 야간은 언제든지 취약한 게 야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야간 순찰을 3번을 돌아야 되고 인수인계 해야 되고 CCTV 모니터링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CCTV 모니터링 하니까 또 이슈가 막 생겨요. 우리 노동자들을 감시하냐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CCTV 모니터링을 아예 못하는 기관도 많아요. 그걸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KBS 전주 방송에서 빵 터뜨렸죠. 천정에 녹음기가 붙어 있는 거야.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형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요양원에서 직원들 감시하기 위해서 녹음기 설치해 놓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CCTV도 거기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가 있고 또 CCTV가 멍텅구리해야 돼요. 얘가 똑똑해서 막 좌로 우로 줌인 줌아웃 이거 하면 다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설치했을 거니까 그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정보 제공. 제가 아까 그 모금을 좀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사의 몸값은 나의 모금 능력이다. 자원 개발 능력이다. 자원,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시설에 와서 자원봉사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후원해 주세요. 이 파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일이 많아. 내가 여기 소속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저 취약한 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돈이 있어야 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힘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훈요양원에 초저상 침대가 전동 침대가 들어와 있나요? 아니, 막 25cm, 30cm니까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완전히 바닥까지는 안 내려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초자를 붙였잖아요. 초자. 예. 초저상. 이런 게 모금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보훈요양원의 장점은 사실상 보훈 대상자가 한 10% 정도 입소해 계시죠. 비율이 좀씩 달라질 수 있지만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일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보훈 대상자들로만 입소시킬 수 없어요. 그건 노장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라 하더라도 보훈 어르신들의 야간에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침대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모금이 가능하다고요. 평균 가격 250만 원에 300만 원이에요. 이게 이 사연이 지역 신문에도 나기도 하고 또 지역 기업하고 해가지고 요 전동 침대는 우리 요양원 앞에 있는 울랄라 치킨에서 기증한 겁니다. 이런 맛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의 전당, 우리 1층 로비에 전동 침대를 기증해 주신 기관, 개인, 명예롭게 붙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들이 와서 취재도 좀 하시게 하고, 이게 선순환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 저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낙상하지 않는 그런 장비를 마련해 주고 싶은 꿈이 있다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교양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나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도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듯이 연하곤란 어르신들한테는 연하곤란 식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구분되어야 된다 이거죠. 어르신들 욕구다 이거죠. 나 자다가 굴러 떨어져서 죽고 싶지 않아. 이거 욕구 아니겠어요? 그 어르신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옆에 앉혀놓고 밤새 앉혀놓으면 돼.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 요양원이 돌아가는데 예산적으로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욕구를 생각해 보면 연간 10억은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들한테 웨어러블 로봇 지급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산이 없으면 후원 받아서라도 선생님들한테 웨어러블 로봇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의 자원개발 역량이라는 거죠. 못한다고 해서 막 아쉬워하거나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해안을 좀 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 수분이 부족해서 늘 탈수와 이슈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냥 이 물 먹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점도 증진제로 수분 보충해드리는 어르신들 계시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 모든 어르신들은 점도 증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알약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게 무스처럼 생겼더라고요. 물성이. 그래서 수저에다가 얘를 쭉 짜면 흔들흔들 해요. 거기다 알약을 올려놓고 한 번 더 짭니다. 그리고 어르신 아 하세요 하면 목구멍으로 쭈르륵 내려가요. 일본은 그걸 해결했더라고. 소재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빠드리죠.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재가 도입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은 어르신에게 약을 먹여야 되니까 그 샐러드에 하기도 하고 밥에다 비벼서 드리기도 하고 어르신은 맛없다고 안 드시고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물성학적인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무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르신들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모금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한판 붙어 보십시오. 지역별로 모금회 다 있잖아요. 경기도 혹시 남양주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제가 잘 알거든요. 네. 네. 내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왜냐하면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랑 연관성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의 내 머리를 막 계속 치고 있는 일부 어르신들의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르신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러면 도와주면 땡큐 해서 내부 보고하고 모르겠습니다. 공단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부자에 대한 우리는 예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 혼자서 꿀꺽 내가 개인이 먹을 건 하나도 아니니까 이제 그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 이거죠. 저 어르신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제가 가진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근데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현실이 너무너무 팍팍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그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속으로 아유 좋은 말인데 현실은 달라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영웅이 불러달라는 거죠. 임영웅이 네. 도와주시죠. 신뢰해주는 모든 게 좀. 아유. 가수 김호중이가 왔다 그러세요. 자, 그리고 생애 말기 이제 이건 건보공단이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자, 보호자는 우리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병원 가서 돌아가시는 걸 원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자기들도 돈이 덜 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슈가 생기면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쭉 그 1번부터 끝번까지를 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보호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 누구는 119 불러서 가자, 누구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기관을 공격할 때는 또 합심해요. 꼭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보호자들의 전원 동의서를 받아오세요라고 한다든지, 예, 꼭 넷째 아들, 셋째 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좀 있는 게 어르신들이 아무리 주 보호자들 뭐 가족들이 동의했다가 저희한테 뭐 여기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사실은 투표 침실 인종에 대한 어떤 연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학대 신고를 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건 또 의료적 방임으로 맞아요. 예, 예. 처분을 하니까 요양원에서 사실은 그 법에 자꾸 넣어놓은 것 자체가 학대를 그러면은 좀 어떻게 묘하게 동의를 통해서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뭐 제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학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가져.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평가지표는 뭐 전수를 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준비가 됐냐, 이 정도만 터치하는 거고, 현실로는 그냥 119를 그냥 불러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최소한 의료방임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19를 불렀냐, 안 불렀냐예요. 근데 보호자 마음이 바뀐 상담 중에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르신이 인종을 원해서 했는데 보호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를 저희가 그분이 바뀔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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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힘을 저희한테 묻는 건 참.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건보가 커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는 하는데 위험성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아가시는 전 과정을 잘 이렇게 치렀다면 사망자 한 명당 300만 원을 뭐 수가로 준다든지. 아니,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날 뭐 월 평균 한 명씩 돌아가신다면 그날은 한 직원을 좀 특별히 배치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런 건 정책 제안할 영역이죠. 훨씬 싸요. 건보 입장에서는 병원 가서 돌아가시면, 예, 그 과정에서 국가가 치료해야 될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근데 이걸 협회들이 협상하면서 이걸 놓친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여기서 들어가시면 저희가 국가수나 이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배상해달라고 그래갖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네. 아, 이건 전문 용어로 엿장수 맘이죠. 평가자가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다 그런 건 이제 안 따지는 거고요. 요번 평가 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평가 지표를 만들고 협회에다가 미리 보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몇 개는 조금씩 바꿔줘요. 요번에는 1도 안 바꿨어요. 그냥 강력하게 드라이브만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끝까지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제가 개별 기관에 가서 평가 교육을 하면 10시간을 합니다. 이틀간 5시간, 5시간. 그럼 그 깊이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는 사실상 동기부여밖에는 못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한 것처럼, 평가 준비와 관련된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도 많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구강 관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이라 하면 여기 뭐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구강 상태와 어르신들의 인지, 관절 등 건강 상태는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우리가 어르신들 구강 관리를 해드리고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뭐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기억력을
뭐 상실했기 때문에 이 양치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틀니 관리도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한 인권이 저는 들어있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이죠, 사실은. 또 평가자들이 와서 어르신들 일일이 다 입을 벌려볼 겁니까?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건데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강관리 특화기관이 될 수도 있겠다. 거기 이제 보훈공단하고 서울대 병원의 김현정 교수님하고 연계가 있었는데 구강관리기를 개발한 서울대 교수가 계세요. 그래서 마우스피스처럼 어르신을 물면 수압으로 쫙 쏘고 석션하고 그게 지금 있죠? 쓰고 있나요? 처음에 쓰다가 어르신들이 그거를 다 물을 사례가 적용이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젊을 때부터 써오던 거였다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막 입안에 물이 팍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구강관리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시간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이면서 교수인 저의 또 동반자들입니다. 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소중하니까 내 꿈도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손잡아가면서 우리한테도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흘러도 또 반가운 그런 모습들로 남아있을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을 도울 기회나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저도 봉사하겠습니다. 저를 잘 써주세요. 가수 김호중이를 말고 저를 잘 활용하시면 저도 응답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